오늘부터는 조사 손상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조사는 어떤 원자가 있거나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여기에 방사선이 유입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방사선을 물론 파장의 형태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입자의 형태로 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조사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방사선이 유입되어 입자라면 이 입자들이 이 물질에 충돌하여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이 조사를 통해서 이 안에 물질들이 이온화되는 경우인데요. 꼭 이온화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 그것은 조사 현상으로서 우리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방사선의 radiation matter interaction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핵공학개론에서 다뤘을 텐데 본 수업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뉴트론 뉴클리어스 인터랙션입니다. 나머지 베타나 감마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구조재, 특히 원자로 내에서 구조재료, 스트럭처럴 머티리얼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중성자 조사입니다. 중성자 조사는요. 중성자는 중성자는 차지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penetration depth가 되게 깊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달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조사에 의해서 이 시스템에 구조재에 전달하는 에너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질량이 상당히 크죠. 중성자는 전자 대비로 1000배 이상의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크고 깊숙하게 침투하기 때문에 구조재의 성능 열화, 통상 디그라데이션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디그라데이션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성자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는 감마선, 베타선 이런 것들, 특히 감마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구조재로 보자면 중성자가 가장 고려 대상이 된다. 자,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일단 프로젝타일, 그러니까 여기에 물질에 조사되는 입자라고 하겠습니다. 방사선을 입자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물론 파동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업에서는 일단 입자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이니셜 에너지가 EI, 그리고 충돌한 이후에 에너지가 EF, 그리고 이 회절 각도를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은 EI, EF, 오메가에 모두 의존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이 EF에 대해서 적분하면 일단 EF에 대한 디펜던스는 없습니다. EI와 오메가에 대한 것만 남기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이라고 하면 이 값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 사실은 이 값도 아니고 사실은 이 값인 게요. 여기에 보면 아이소트로픽 스캐터링, 그러니까 등방 회절을 가정하면 모든 방향으로 스캐터링 될 확률이 같다라고 하면 이 스테라디엔 대신 그냥 4파이를 곱해주는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가 통상 요 값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요 값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값을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입사하는 프로젝타일의 에너지, 그러니까 방사선 중성자라고 하면 몇 케브짜리 중성자가 입사되었느냐, 그거에 따라서 충돌 단면적은 스캐터링 산란 단면적은 어떻게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사실은 온도의 의존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온도 의존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성자는 온도 의존성은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에서는. 그래서 통상 저렇게 본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음으로 조금 넘어가서요.
이 충동 시오리도 라마시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레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교육 과정까지 다뤘던 게 레프레임,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렇게 고정된 곳에서 보는 거가 있고, 두 번째로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이 있습니다. 센터 오브 매스는 예를 들어서 이것에 두 개가 충돌할 때 두 개 질량 중심으로부터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요게 편리한 게 있어요. 요게 편리한 게 있고, 스캐터링 티오리를 본 수업에서 이렇게 막 심도 있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쓰는 것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스캐터링 티오리를 쓴다. 그리고, 레프레임을 사용한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 쓸 때, 여기에서 VC 이렇게 되어 있는데, X방향 운동량 보존을 고려하면, 아니면, 모멘텀 보존을 그냥 고려하면 첫 번째식 충돌 전에 이 식이 성립될 거고요. 충돌 후에도 모멘텀이 보존돼야 되니까 충돌 후에 모멘텀이 보존될 때는 이 식이 성립되고, 키네틱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 식이 성립됩니다. 자, 중성자의 질량을 편의상 1로 두고 타겟 아톰, 이 타겟 아톰의 질량을 편의상 A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A는 아마 원자 번호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자, 요 세식을 연립을 하는 건데요. 요 세식을 연립을 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요 세식을 연립하는 과정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VC는 VCA이기 때문에 넣어주면 2분의 1, 그리고 A 스퀘어에 라지 VC 스퀘어, 그리고 2분의 A VC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1에 그리고 2분의 A VC 스퀘어가 돼요. 우측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1에 2분의 A에 라지 VC 프라임 스퀘어가 됩니다. 자, 요 결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과적으로 요 두 값이 같은 경우에만 이 관계식이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레프레임에서 센터 오브 매스 프레임으로 바뀔 때는 레프레임 속도에서 센터 오브 매스 질량 중심의 속도를 빼주면 되고, 이 질량 중심의 속도는 사실 VC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식을 우리가 좀 전에 봤던 7,1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여기 이 식이요. 이 식에다가 우리가 대입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우리는 이 결과를 7,2식의 관계를 사실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A가 크다는 거는 타겟 아톰이 점점 무거워진다는 거잖아요. 타겟 아톰이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센터 오브 매스가 덜 움직일 것이다 라는 것은, 그러니까 VL은 요 프로젝타일 뉴트론의, 이 경우는 뉴트론의 충돌 전속도인데 이게 이것에 대해서 센터 오브 매스가 움직이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무거운 애에다가 충돌을 하니까, 더 무거운 아톰에다 충돌을 하면 센터 오브 매스가 비교적 덜 움직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7,1 다이어그램은 레프레임과 충돌 후에 센터 오브 매스 속도 그리고 프로젝타일의 속도를 고려한 이 그림을 그리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그 상관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라마시에 잘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조금 불분명하면 가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했던 이 관계식들, 이것과 7,1을 연립하면 최종적으로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t를 도입했어요. t는 뭐냐면 VL'은 원래 있던 원자가 충돌 이후에 레프레임에서 속도인데 원래 고정되어 있던 원자가 갖게 되는 키네틱 에너지 T라고 하면 이것을 트랜스퍼드 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스퀘어니까, 그쵸? 이것의 2배를 하면 mv 스퀘어고,
근데 여기다 m이 a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av 스퀘어고 a로 나누면 충돌 이후에 이 타겟 아톰의 속도 제곱이 나옵니다. 자, 요 관계식 우리가 얻어내고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겠죠. 대입을 해주면 나머지 관계식들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사실 요거 두 개를 연립하면 요거까지 넣어주면 요 두 관계식을 유도해낼 수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자, 이제 요 관계식들 다 넣으면 t에 대한 식으로 우리가 이 식들을 정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것은 이 t라는 에너지는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은 중성자가 조사가 됐을 때 이 타겟 아톰이 갖게 되는 운동 에너지 혹은 이 중성자에 의해서 이 타겟 아톰에게 전달된 트랜스퍼드 에너지가 되고 에타1은 1 divided by a plus 1, 에타2는 a 플러스 1분의 a. 그래서 a가 커지면 에타1은 0으로 가고 에타2는 1로 간다는 사실. 그래서 아주 무거운 예를 들어 우라늄쯤 되면 우라늄은 뭐 235, 238 이렇잖아요. 피전 반응 주로 일으키는 거는 열중성자는 235니까 235쯤 되면 에타2 그냥 1로 두고 에타1 0으로 봐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EN 프라임은 조사 이후, 그러니까 충돌 이후에 중성자가 갖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식은 요렇게 우리가 또 얻어낼 수 있어서 이 식을 또 대입을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감마는 타겟 아톰의 질량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A가 매우 커지면 A가 매우 커질수록 감마는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요건 2차 함수고 요건 1차 함수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중성자를 감속시키는데 모듈레이션 시키는데 가장 효율적인 원자가 무엇이냐? H. 왜 H냐? H의 경우는 A가 1이니까 그러면 감마는 4분의 4가 돼서 1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리튬 아니면 더 무거운 탄소라고 하면 A가 12죠. A가 12면 감마는 13제곱분의 12 곱하기 4 해서 1보다는 확실히 훨씬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가 1일 때가 감마가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탄소일 때는 그나마 감마 0.28, 수소보다는 좀 더 낮지만 그래도 여전히 크고 철쯤 되면 0.069, 우라늄쯤 되면 0.017. 우라늄쯤 되면 중성자, 고속 중성자가 와도 1이라는 에너지를 갖고 왔을 때 매우 작은 에너지만 전달될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탄소 0.14, 0.035, 0.009. 근데 이 에너지가 어디서 왔을지 생각해 보면 이 중성자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만큼만 타겟 아톰들이 갖고 있다는 거는 나머지, 그러니까 우라늄과 충돌한 중성자는 에너지를 조금밖에 손실 안 하고 자기가 계속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모듈레이션 효과가 나쁘다. 탄소는 상대적으로 우라늄보다는 훨씬 모듈레이션 효과가 좋다. 수소라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경수로에서 기본적으로 물을 감속제로 쓰는 것은 물질 내에 수소들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분자 내에 물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가 2개씩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 수소 기체는 왜 안 쓰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 수소 기체 밀도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소 기체를 감속제로 쓰려는 설계도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것을 쓰려는 설계도 있고요. 다만 구현이 가능한지는 조금 엔지니어링적인 구현의 난이도는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솔리드 앵글, 스테라디온 좀 설명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죠? R스퀘어 서로 소거됩니다. 사인파이에 대해서 사인파이 함수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자, 여기서 보면 스캐터링의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이니셜 에너지와 전달되는 에너지 함수로서 스캐터링 크로스 섹션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 전달되는 에너지는 사실 이 파이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에 대한 함수로 쓸 수도 있고 그것은 2파이 sin 파이의 곱으로 나타내니까 그냥 이런 형태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전달되는 에너지는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전달되는 에너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유추할 수 있냐면, 여기서 sin phi d phi에 대한 함수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dt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7,5식에서 요식을 얻어냈잖아요. 그쵸? 7,5식이 뭡니까? 요거죠. 그럼 dt 하면 감마 2i에 sin phi d phi 이렇게 되니까 미분한 거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니까 요식을 대입하면 dt 대신 요걸 이렇게 대신 넣어줄 수 있죠. 그러면 d phi 서로 소거되고 sin phi 서로 소거됩니다. 그리고 남는 관계식이 이렇게 된다. 여기에서 핵심은 감마는 a가 결정되면 그냥 결정되는 값이고요. 이 i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이니셜 원자가 갖는 아톰의 이니셜 뉴트론이 갖는 에너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쵸? 이 컨버전 팩터는 크기가 줄어들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파이였다면 솔리드 앵글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e phi sin phi에 d phi 적분한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만약 아이소트로픽 했다면 그냥 0부터 파이 sin phi d phi가 요게 그냥 2니까 그쵸? 얘를 이렇게 다시 나타낼 수 있고 최종적으로 7,8식을 사용하면 결국 제가 좀 전에 이 파이에 대한 디펜던스는 아이소트로픽한 경우에 그냥 4파이 곱한 거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식으로 나타내면 결국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트랜스퍼드 에너지를 고려한 크로스섹션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이렇게 주어진 크로스섹션은 트랜스퍼드 에너지를 고려한 크로스섹션인데 이거는 결국 키네틱 트랜스퍼드 에너지에 대한 고려 없는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요것이 있고 트랜스퍼드 에너지에 대한 디펜던스를 고려할 때는 요 텀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니셜 에너지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크로스섹션을 다 유추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 돼요. 그래서 이 에너지, 이 크로스섹션, 이 스캐터링 크로스섹션은 트랜스퍼드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퍼드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리코일 에너지 혹은 트랜스퍼드 에너지가 결국 타겟 아톰에게 전달된 에너지는 얼마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요거는 사실 t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요 밖으로 상수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소거가 되고 요걸 하게 되면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제곱이니까 2분의 t 이렇게 돼서 이거 약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예를 들어서 이 리코일 에너지의 범위 요것이 그렇게 서로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결국 리코일 에너지를 전반한 값, 리코일 에너지의 평균값으로 이것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고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리코일 에너지의 평균값은 통상 2분의 감마 2i. 그러니까 감마는 수소일 때 가장 크고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원자들에게 타겟 아톰에 전달되는 에너지는 감마분의 2i에 2로 나눈 값으로 통상 이렇게 추정합니다. 여기 라마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리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